우리는 왜 부를 과시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로 돈과 부,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에서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로고를 모두에게 보여주려는 사람, SNS에 끊임없이 고급 레스토랑 사진을 올리는 사람, 새로 산 외제차를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려는 사람, 해외 명품 매장에서의 쇼핑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사람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그런 유혹을 느껴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으니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점점 더 성공과 부를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된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전시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며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심지어는 하나의 경쟁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2023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8%가 하루에 한 번 이상 SNS를 확인하며 그중 42%는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게시물에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행복감을 느끼고 적게 달리면 우울감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이 67%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SNS 속 가상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인정받으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요? 부를 과시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위험하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왜 오히려 가난한 척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인지, 그리고 부를 자랑했을 때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매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나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문제이며 때로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부유한 지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들, 재벌 2세와 3세들의 비극적인 몰락, 평범한 사람들이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와 통계를 통해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숨겨진 생활 방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부를 과시하는 것의 치명적인 위험성. 첫 번째 위험, 범죄의 표적이 되어 생명까지 위협받습니다. 여러분, 2022년 가을 서울 청담동에서 실제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아시나요? 한 젊은 사업가가 SNS에 자신의 명품 시계 컬렉션과 고급 아파트 내부를 자랑스럽게 올렸습니다. 바텍 필립 노틸러스, 롤렉스 데이토나, 오데마 피게 로야로크 등 한 개당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호가하는 시계들이 진열장에 가득한 사진이었습니다. 총 가치만 해도 10억 원이 훌쩍 넘는 컬렉션이었죠. 그는 32세의 IT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불과 5년 만에 회사를 성공시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자수성가한 그는 자신의 성공이 자랑스러웠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자신의 풍요로운 삶을 온라인에 공유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사진은 기본이었고
제주도 프라이빗 풀빌라에서의 휴가, 일본 오마카세 맛집 투어, 그리고 최신형 벤틀리 컨티넨탈 GT 자동차 인증까지 말입니다.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무려 15만 명이 넘었고 한 게시물당 평균 5,000개 이상의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광고 문구처럼 그는 열심히 일하고 성공한 것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게시물을 보는 15만 명 중에는 그를 부러워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노리는 범죄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석 달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2년 11월 어느 금요일 밤 11시경 그는 청담동의 사무실에서 퇴근하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3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검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는다. 범인들은 그를 차 뒤쪽으로 끌고 가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명품 시계를 빼앗았고 지갑과 핸드폰을 가져갔으며 심지어 차 키까지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범인들은 그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게 한 후 집 안의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비밀번호를 말해. 거짓말하면 가족에게 해를 입힐 거야. 공포에 떨던 그는 어쩔 수 없이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범인들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천만 원과 명품 시계들, 그리고 각종 귀중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총 피해액은 약 8억 원에 달했습니다. 범인들은 그를 묶어놓고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마. 신고하면 다시 찾아올 거야 라는 협박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1시간 후 그는 스스로 묶인 것을 풀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범인들은 그의 SNS를 무려 3개월 동안 추적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게시물을 분석하여 그가 어디에 살고 어떤 차를 타며 무슨 요일에 늦게까지 일하는지, 심지어 주로 혼자 다니는지, 누군가와 함께 다니는지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 패턴, 귀가 시간, 주차장 위치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범인 중 한 명이 그의 SNS 팔로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평소 그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멋지네요, 부럽습니다 같은 댓글을 달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항상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피해 망상에 시달렸으며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SNS에 올린 몇 장의 사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성공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었던 그 욕망이 결국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 그런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SNS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NS를 통해 재산 상태를 파악한 후 저지른 범죄가 무려 힛켓이 7%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 연간 132건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47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강도, 절도, 납치, 사기 등 재산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10년간 재산 범죄를 담당한 한 베테랑 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범죄자들은 예전처럼 현장을 발로 뛰며 물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에 편안히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SNS를 뒤지며 표적을 물색합니다. 누가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언제 집을 비우는지, 어디에 사는지,
심지어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지까지 모든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에게 SNS는 보물지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 한 40대 사업가 김모 씨의 사례도 충격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내의 명품 가방 컬렉션을 자랑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버킨백 등 수억 원 상당의 가방들이 드레스룸에 진열된 사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올린 게시물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2달 후 그가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간 사이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범인은 그 SNS를 통해 여행 일정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관람 중 같은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올리는 것을 보고 지금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범인은 침입하여 명품 가방들과 귀금속, 현금 등 총 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범인이 그의 SNS 팔로워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범인은 몇 달 동안 그의 게시물에 부럽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같은 친근한 댓글을 달면서 의심을 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개인 메시지로 가방 구매 팁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며 신뢰를 쌓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선의로 답변해 주었고 범인은 그 대화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흉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초 인천에서는 SNS에서 부유한 삶을 과시하던 한 27세 여성이 납치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들은 그녀를 납치하여 외딴 창고에 감금하고 가족에게 몸값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72시간에 걸친 추적 끝에 다행히 그녀는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3일 동안 극심한 공포 속에서 지내야 했고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입었습니다. 범인들은 재판에서 피해자의 SNS를 보고 부유한 집안이라고 판단했다. 인스타그램에 해외여행, 명품, 고급 레스토랑 사진이 가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SNS를 통한 범죄는 단순히 재산 범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스토킹, 스미싱, 보이스피싱으로도 이어집니다. 범죄자들은 SNS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대출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요즘은 SNS가 개인정보의 보구입니다. 이름, 나이, 직업, 가족관계, 친구관계, 취미, 자주 가는 장소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조합하여 매우 정교한 사기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성공률이 옛날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온라인에 올리는 한 장의 사진, 한 줄의 글, 하나의 위치 태그가 범죄자들에겐 귀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명품 가방 사진은 나에게 훔쳐갈 만한 가치 있는 물건이 있다는 광고가 되고, 해외여행 게시물은 지금 집이 비어 있다는 공지가 되며, 고급 레스토랑 체크인은 나는 지금 이 장소에 있다는 실시간 위치 정보가 되고, 새로 산 차 인증은 나는 이런 차를 몰고 다닌다는 신상 공개가 됩니다. 연세대학교 범죄학과 박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SNS 사용자의 82%가 자신의 게시물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러한 위험인식이 낮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는 팔로워가 적어서 괜찮아. 내 계정은 친구들만 보니까 안전해. 설마 나를 노리겠어? 같은 안일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재산 상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SNS에 올리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위치 정보는 반드시 끄고 고가의 물품은 가능한 한 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내부,
특히 귀중품이 보이는 사진은 절대 올리지 마세요. 차 번호판이 보이는 사진도 위험합니다. 실시간 위치 공유 기능은 반드시 꺼야 합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겸손하게 살아가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재벌 3세들 중 많은 이들이 SNS를 아예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완전 비공개로 설정하고 극소수의 친한 친구들하고만 공유합니다. 그들은 부의 과시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위험, 진정한 인간관계를 잃고 평생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는 것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민수 씨 5세의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김 씨는 20년간 작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30대 초반에 과감히 창업을 했습니다. 처음 10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빚을 지고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자신은 월급을 못 받는 달도 많았으며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기술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2020년 그가 개발한 특허 기술이 대기업의 눈에 띄었고 한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그의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0년간의 땀과 눈물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수 금액은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8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빚을 모두 갚고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고 나서도 그의 손에는 50억 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뻤습니다. 평생 꿈꾸던 경제적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더 이상 월급 걱정, 대출 이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쁜 소식을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대학 동기들, 직장 생활할 때 친하게 지냈던 선후배들, 창업 초기에 도움을 주었던 지인들을 모두 불러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도움이 컸습니다. 제가 한턱 크게 쏠게요. 그날 저녁 식사 비용만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기뻤고 성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몇몇 어려운 친구들에게 돈도 빌려주었습니다. 1,000만 원만 빌려줘. 꼭 갚을게라는 요청에 친구인데 뭘, 천천히 갚아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연락이 부쩍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고등학교 동창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민수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소식 들었어. 대박 났다며? 축하한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오랜 친구가 자신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대화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안부를 묻고 나서 10분도 지나지 않아 본론이 나왔습니다. 있잖아 민수야. 사실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 말이야. 네가 워낙 잘 됐다고 들어서 혹시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3개월 안에 꼭 갚을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친구니까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돈이 많으니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미안. 아직 사정이 어려워서. 근데 민수 너는 돈이 워낙 많잖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민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5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친구는 마치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돈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친구가 SNS에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갚을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서 해외여행은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친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민수 씨가 먼저 연락하면
지금 바빠서라며 피했고 나중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연결된 우정은 그렇게 5천만 원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지인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녀 학원비가 부담되어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병원비가 필요해서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이유는 다양했지만 요구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에는 도와주려 했습니다. 친구니까, 지인이니까, 과거에 도움을 받았으니까 여러 이유로 돈을 빌려주고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준 후 그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대신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수, 너는 돈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부자는 이럴 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만 도와주고 다른 사람은 안 도와줘? 차별하는 거야? 더 심각한 문제는 한 번 도와주니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에는 1억을 요구하고 1억을 빌려주면 그 다음에는 2억을 요구했습니다.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면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돈이 생기니까 사람이 변했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부자 되더니 인간성이 변했어. 우리가 가난하니까 무시하는 거지? 민수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와주면 당연하게 여기고 안 도와주면 비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배신은 대학 동기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민수 씨와 4년 동안 같은 과에서 공부하며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습니다. 졸업 후에도 자주 만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 친구가 사업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민수야, 나 요즘 사업 아이템 하나를 준비 중이야. 정말 대박 날 것 같아. 네가 투자만 해주면 나는 운영을 할게. 수익은 반반으로 나누자. 우리 우정을 믿고 같이 해보지 않을래? 민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친구를 믿어야 할까? 사업 계획서를 보니 나름 그럴듯해 보였고 무엇보다 20년 우정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는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친구니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친구는 열심히 사업을 준비한다고 보고했고 민수 씨도 가끔 사무실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이상한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그만두고 사무실은 텅 비어가고 친구는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년 반 후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고급 차를 사고 고급 아파트를 계약하고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사업에 투자한 돈은 전체의 30%도 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가 따져 물으니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위험한 거잖아. 네가 투자자니까 손실은 네가 감수해야지. 나는 열심히 했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너는 돈이 많으니까 이 정도 손실은 괜찮잖아? 민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우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5억 원의 손실보다 더 아픈 것은 친구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20년 우정과 5억 원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가족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민수 씨에게는 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돈이 생긴 후 형제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형제들이 만날 때마다 민수 씨가 밥값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넌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네가 내야지. 명절 때는 더 심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은 돈이 많으니까 부모님 용돈을 더 많이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형편이 안 되니까 형이 더 많이 부담해. 민수 씨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조카들의 학원비, 형제들의 차 구입 자금, 심지어 형제 배우자의 친정 경조사비까지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네가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이잖아. 거절하면 가족 모임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형제들은 민수 씨 없이 따로 모임을 가졌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민수 씨가 서운함을 표현하자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끼리 편하게 만나려고 그랬어. 너는 돈이 많아서 우리와는 다르잖아. 우리가 불편해. 결국 민수 씨는 형제들과도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왕래가 뜸해졌고 부모님을 통해서만 소식을 전해들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돈 때문에 멀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셨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문제였습니다. 민수 씨는 자영업자 모임에 가입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진정한 관계를 맺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회사를 팔았다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친절하게 다가왔고 어떤 사람들은 시기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다음 모임 장소는 제가 정할게요. 고급 레스토랑으로 가죠. 어차피 민수 씨가 내실 거잖아요. 민수 씨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거절하면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민수 씨는 그 모임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는 점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새로 만나는 사람마다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 돈을 보는 걸까? 이 사람이 친절한 것은 나라는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돈이 많기 때문일까? 민수 씨는 3년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생기기 전에는 내 주변에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긴 후 깨달았죠.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지갑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 돈만 노렸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생기자 태도가 변했습니다. 지금은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예전에는 순수하게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사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만남이 의심으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모든 말과 행동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왜 나에게 친절할까? 무엇을 원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돈은 많아졌지만 친구는 줄어들었습니다. 재산은 늘어났지만 행복은 줄어들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회사를 팔았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용히, 겸손하게, 평범한 사람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부의 고립 효과, Wealth Isolation Effect라고 부릅니다. 갑작스럽게 부를 얻은 사람들이 점차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박지연 교수의 10년간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큰 돈을 얻은 사람들의 78%가 인간관계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며 이 중 43%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박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돈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돈이 개입되는 순간 순수했던 관계는 거래 관계로 변질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부유한 사람 스스로도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더욱 슬픈 것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은 종종 누가 진짜 친구인지 구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강남의 한 국제학교 상담교사 이미영 씨는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제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 친구는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 집이 부유해서 좋아하는 걸까입니다. 어떤 아이는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집이 크고 좋다는 것을 알면 친구들이 달라질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생일 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했다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친구들이 선물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다음에 우리 집 수영장에서 놀자, 방학 때 너네 별장에 가자는 요구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친구들이 모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들은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 트라우마는 계속되며 평생 고립된 삶을 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실시한 2023년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도 충격적입니다. 갑작스럽게 부를 얻은 사람들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87%가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73%가 가족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답했습니다. 61%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55%가 부를 얻기 전이 더 행복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재산 상태를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고 필요 이상으로 과시하지 않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돈이 아닌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같은 세계 최고의 부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매우 검소하게 살아갑니다. 워렌 버핏은 여전히 오마하의 평범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1958년에 3,500달러에 산 그 집에서 6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중고차를 타고 다니며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먹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매일 같은 회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습니다. 그는 옷을 고르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의 집은 비교적 검소하고 그는 공개적인 장소에 나타날 때도 화려한 옷차림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재벌 3세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 진짜 재산 상태를 아는 사람을 손에 꼽을 정도로만 유지했습니다. 밖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행동하고 국산 중고차를 타고 다니며 명품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 집도 일부러 평범한 아파트에 삽니다. 이것이 저와 제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고 진정한 친구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우리 집이 부유하다는 것을 학교 친구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요. 평범하게 살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돈이 아니라 인격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위험, 시기와 질투의 표적이 되어 정신적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부러움과 시기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니, 어쩌면 종이 한 장도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2021년 판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씨, 가명 38세는 IT 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 입사하여 1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연봉은 약 8천만 원 정도로 결코 적지 않지만 판교에서는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2017년 친구의 권유로 호기심에 투자한 비트코인이 4년 만에 100배 이상 폭등한 것입니다. 당시 1,000만 원을 투자했던 것이 12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2021년 초 적절한 타이밍에 매도했고 세금을 내고도 순수익 9억 원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월세로 살다가 처음으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교의 새 아파트를 6억 원에 구매했고 나머지 돈은 안전하게 예금과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기뻤습니다. 35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SNS에도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여직원들과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아파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서 집 사는 게 꿈만 같아요. 맞아요. 전세도 너무 올라서 월세로 전환하려고요. 그때 한 동료가 정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어디 사세요? 정희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판교로 이사했어요. 어느 아파트요? 아파트요. 그 순간 점심 식탁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모두가 그 아파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판교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였고 당시 시세가 6억 원이 넘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대부분 연봉 7천만 1억 원 사이였고 대출을 받아도 그런 아파트를 살 수 없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부자네. 그 말에는 축하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를 대하는 동료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한 변화여서 그녀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해졌습니다. 전에는 자주 함께 점심을 먹던 동료들이 갑자기 그녀 없이 먼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갈게요라고 말하며 그녀를 빼고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회의 시간에 그녀의 의견은 예전만큼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좀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죠? 예전에는 그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곤 했는데 이제는 이유 없이 거부당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커피 머신 앞에서, 화장실에서,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다가 그녀가 나타나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녀는 우연히 동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아파트 샀다고 우쭐해하는 것 같아. 우리랑은 다른 세계 사람이 된 기분이야. 부자는 역시 다르긴 다르네. 정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자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질문을 받아서 정직하게 대답했을 뿐인데 동료들은 그녀가 자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특정 직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감사팀에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모든 정황상 그녀를 지목하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게시물에는 30대 중반 여자 직원, 최근 판교 아파트 구매, 셜바, 평소 연봉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재산 같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감사팀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희 씨는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기록, 매도 내역, 세금 납부 증명서, 아파트 구매 계약서까지 모든 것을 공개해야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고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더 심각한 것은 SNS에서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개인 계정으로만 사용했고 팔로워도 200명 정도의 지인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녀의 계정을 찾아내어 악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척하지 마세요. 자랑하려고 SNS 하는 거예요? 돈 자랑하는 거 보기 좋네요. 암호화폐로 대박 났으면 세금이나 제대로 냈나 모르겠네. 심지어 그녀의 회사와 팀, 실명까지 거론하며 이 사람 아세요? 요즘 너무 잘난 척한대요 라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악의적인 공격을 받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SNS 계정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고 나중에는 아예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고
중요한 회의에 초대받지 못하고 승진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상사는 그녀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다른 팀원들이 정희 씨와 일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팀워크를 위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이 어떨까요? 정희 씨는 항변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저는 성실하게 일했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상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다는 팀 분위기의 문제예요. 정희 씨가 다른 팀원들과 경제적 수준이 달라지면서 미묘한 거리감이 생긴 것 같아요. 정희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것이 잘못이라는 말인가요? 그녀가 행운을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팀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말인가요? 결국 그녀는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근거 없는 소문들, 의도적인 따돌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6개월간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희 씨는 1년 후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단지 질문을 받아서 정직하게 대답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제가 잘난 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지만 그것을 숨기지 않고 세금도 다 냈어요. 불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의심했고 비난했고 저를 괴롭혔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10년 넘게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적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 성공을 축하해주지 않았어요. 대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차라리 그냥 평범하게 가난하게 살았더라면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새 직장을 구할 때 아파트를 팔고 다시 전세로 이사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여전히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하게 하려고요. 제 진짜 재산 상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심각합니다. 2024년 한국사회심리학회의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68%가 타인의 성공에 대해 순수한 축하보다는 부러움이나 시기심을 더 강하게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3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미국은 34%, 일본은 41%, 북유럽 국가들은 평균 28%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53%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 안도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 즉 타인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기쁨입니다. 한국 사회는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고 타인의 실패를 은근히 즐기는 문화가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강한 비교 문화와 경쟁 사회 구조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사회 중 하나입니다.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자랍니다.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영어 교육,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학원 경쟁, 중고등학교의 치열한 입시 경쟁, 대학 졸업 후의 취업 경쟁, 그리고 직장에서의 승진 경쟁까지 평생이 경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제로섬 게임으로 봅니다. 저 사람이 성공했다는 것은 나는 실패했다는 뜻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성공이 나의 실패를 의미하니까 타인의 성공을 축하할 수 없고 대신 시기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SNS의 등장으로 이러한 비교가 24시간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친한 친구나 동료들과만 비교했다면 이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도 비교하게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화려한 삶을 보여주는 인플루언서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것이 시기심으로 변질됩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연구팀은 2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뇌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 참가자들의 경우 타인의 당첨 소식을 들었을 때 보상 회로가 아니라 고통 회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즉, 타인의 행운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면 북유럽 참가자들은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어 타인의 행운을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박 교수는 한국인들은 타인의 성공을 보면 뇌가 실제로 고통을 느낍니다. 이것은 문화적으로 학습된 반응이지만 너무 깊이 내재화되어 자동적인 반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바꾸려면 사회 전체의 문화가 변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기심은 때로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인천에서는 이웃이 새 차를 샀다는 이유로 고의로 차에 흠집을 낸 60대 남성이 검거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 차를 보며 화가 났다. 나는 10년 된 차를 타는데 저 사람은 새 차를 샀다는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서는 2023년 SNS에서 화려한 생활을 보여주던 한 29세 여성이 악성 댓글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발견하여 목숨은 건졌지만 그녀는 6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수백 개의 악플이 달립니다. 죽어라, 꺼져라, 잘난 척하지 마라, 있는 척하는 게 역겹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쏟아지는 악의적인 댓글들을 보면서 점점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저 내 일상을 공유했을 뿐인데 왜 이런 공격을 받아야 하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타인을 미워할까요?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시기심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최미경 씨 15년 경력은 충격적인 사례들을 들려주었습니다. 5학년 한 학생이 새 신발을 신고 왔는데 그것이 명품 브랜드라는 것을 알게 된 다른 학생들이 그 아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라고 잘난 척한다. 우리를 무시한다며 따돌렸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선물로 산 신발이었는데 아이는 학교에서 3개월간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한 학생의 부모님이 외제차를 타고 학교에 데리러 왔는데 그것을 본 다른 학생들이 저의 집은 부자래라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집 부자니까 우리한테 간식 싸라, 문구점에서 뭐 사달라 등등. 거절하면 친구도 아니냐, 인색하다며 비난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경우는 한 우등생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성적도 우수하고 집안도 부유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시기하여 그 학생의 준비물을 숨기거나 일부러 모둠 활동에서 배제하거나 뒤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우울증에 걸려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최 교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들의 부익 과시와 비교 문화가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아이들은 누구네 집이 더 크냐, 누구 아빠 차가 더 비싸냐를 따집니다. 그리고 부유한 집 아이를 시기하거나 반대로 가난한 집 아이를 무시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공했더라도 자랑하지 않고 부유해졌더라도 과시하지 않으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들은 타인의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한 재벌 2세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 진짜 재산 상태를 아는 사람을 최소한으로 유지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처럼 행동합니다.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고 회식 때는 제가 먼저 계산하지 않으며 명품은 절대 입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제 가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보이지 않게 사람을 파괴합니다.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때로는 물리적으로까지. 저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고 싶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조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지혜입니다. 부를 과시한 사람들의 충격적인 실제 사례들. 첫 번째 사례, 재벌 2세의 몰락과 가문의 수치. 여러분, 2019년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조양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아니, 실제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이것을 P그룹 2세 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부를 과시하는 것이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 심지어 기업까지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P그룹은 한국의 30대 재벌에 속하는 대기업으로 제조업과 유통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회장의 차남인 박모 씨, 가명 당시 14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MBA 학위를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20대 후반부터 아버지의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차기 경영자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학벌도 좋고 돈도 많았던 그는 SNS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23만 명이었고 한 게시물당 평균 1만 개 이상의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공유했습니다. 프라이빗 제트기를 타고 프랑스 남부로 휴가를 가는 모습, 모나코 F1 경기를 VIP석에서 관람하는 사진, 파리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즐기는 스키 휴가, 그의 차고에 있는 페라리 488, 람보르기니 우라칸, 포르쉐 911 GT 스바임 등 총 8대의 슈퍼카. 그의 인스타그램은 마치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같았습니다. 특히 그가 모으는 명품 시계 컬렉션은 유명했습니다. 파텍 필립 노틸러스 57 시가 1억 원, 오데마 피게 로얄 오크 복잡한 기계는 시가 2억 원, 리차드 밀 시가 3억 원 이상 등 한 개당 억대를 호가하는 시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워치 콜렉션 업데이트라는 제목으로 정기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역시 재벌은 다르네. 저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부럽다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관심과 찬사를 즐겼고 더 많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여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P그룹이 경영난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한 것입니다. 전체 직원의 15%인 약 300명을 해고하고 나머지 직원들의 월급도 10% 삭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네티즌이 박 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캡처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발표한 바로 그 주에 박 씨는 이탈리아에서 페라리 신제품 출시 행사에 참석한 사진을 올렸던 것입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샴페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아버지 회사가 이번 주에 수백 명을 해고했는데 아들은 이탈리아에서 페라리 행사에 참석하며 놀고 있네요. 회사는 어렵다면서 오너 일가는 여전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불과 6시간 만에 조회수 50만을 넘었고 댓글은 10,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직원들은 해고당해 길거리로 내몰리는데 아들은 해외에서 놀고 있네. 이게 재벌의 현실이다. 저 돈이 다 직원들 핏땀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주요 언론이 이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P그룹 2세, 구조조정 중에도 해외 호화 여행, 직원 해고하면서 아들은 페라리 행사 참석, 재벌 갑질의 민낯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해고된 직원들은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박 씨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인쇄하여 피켓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해고당하는데 재벌은 놀고 있다는 구호가 외쳐졌습니다.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시작했습니다. P그룹이 운영하는 유통매장 앞에서 불매운동 집회가 열렸고 온라인에서도 P그룹 제품 사지 말자는 캠페인이 확산되었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20% 이상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가 폭락이었습니다. P그룹의 주가는 하루에 10% 이상 폭락했고 일주일 만에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1조 5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경영진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다며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거래처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대기업이 P그룹과의 거래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부는 실제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미지가 나쁜 회사와는 거래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은행들도 신규 대출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P그룹은 사업 확장을 위해 3천억 원의 대출이 필요했지만 주요 시중은행들이 모두 거절했습니다. 한 은행장은 비공개 자리에서 지금 P그룹에 돈을 빌려주면 우리 은행도 여론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회장인 아버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아들의 경솔한 행동으로 직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경영자로서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저의 책임이 큽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여론은 쉽게 잠재워지지 않았습니다. 사과문이 진정성이 없다며 더 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며 P그룹을 사례로 들었고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회장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씨를 회사의 모든 직책에서 해임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박 씨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 씨는 가족들로부터도 멀어졌습니다. 형과 누나는 내 때문에 가문이 망신당했다며 연락을 끊었고 아버지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만이 가끔 전화를 했지만 그마저도 언제쯤 이 일이